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강물처럼 이어지는 생명의 노래라는 글입니다. 삶과 죽음을 불교적인 시각에서 특히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풀어낸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네, 마치 그 가을 낙엽이 썩어서 흙이 되고 그게 또 봄에 새싹을 틔우는 거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도 딱 잘린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연결된다는 거. 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불교에서 우리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핵심 개념들, 오온이나 또 색즉시공, 그리고 업 같은 개념들이 결국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이 석가모니의 깨달음,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연기의 법칙인데요. 네, 연기법. 이게 단순히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된다는 상당히 좀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결의 관점에서 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를 좀 더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오온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오온. 네, 불교에서는 나를 어떤 고정 불변의 실체, 뭐 그런 걸로 보지 않고요. 5가지 요소, 그러니까 몸, 색, 그리고 느낌, 수, 생각, 상, 의지, 행, 그리고 이 모든 걸 아는 마음, 식, 이것들의 일시적인 결합체로 설명을 하거든요. 글에 나온 그 비유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몸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 같고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기억이나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또 의지는 강물처럼 나아가고 이 모든 걸 아는 마음은 새처럼 자유롭다. 네네. 생각해보니 진짜 시험 때 긴장해서 손 떨리고 막 심장 뛰는 그 순간 와, 정말 이 5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이 5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원히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중심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네. 이렇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통찰, 이걸 얻으면 우리가 평소에 겪는 많은 괴로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던가 남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약간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오온의 무상함, 그 실체 없음이 바로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걸 느꼈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냥 빛과 유리의 장난인가? 뭐 그런 느낌이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색은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모든 현상,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공은 그것들이 본래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있고 또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죠. 텅 비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이 그냥 없다, 무와는 좀 달라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공즉시색, 즉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현상이 색이 여러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역동적인 현실 자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뭐 공부 스트레스나 친구와의 갈등 같은 일상의 경험들도 결국은 언젠가 지나갈 일시적인 장면, 공이지만 동시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아주 생생한 현실, 색이라는 거죠. 이 관점이 문제에 너무 압도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시적이지만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 균형감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는 아버지가 결과만 보지 말고 네가 뿌린 씨앗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소개되던데요. 네, 카르마죠. 매일 꾸준히 연습한 친구가 결국 상을 타는 거나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는 것. 이게 다 과거의 행동, 그 씨앗이 현재의 결과, 싹을 만든다는 업의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카르마죠. 원래 의도를 가진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뜻하는 카르마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의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나는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업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도 결국 이 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글에 나온 겨울 연못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표면은 꽁꽁 얼어붙어도 그 아래로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다. 이런 거죠. 네네. 육신은 사라져도 그 안에 쌓인 경험이나 지혜, 그러니까 업의 에너지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그릇은 변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식의 흐름, 뭐랄까 업의 연속성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 시각의 한 축입니다. 죽음이 그냥 소멸이 아니라 마치 옷을 갈아입는 과정처럼 본다는 거죠.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불교는 삶과 죽음을 이렇게 분리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기, 오온, 업의 원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어떤 거대한 생명의 강물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대한 흐름이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순환한다는 생각, 그 마지막 부분처럼 이게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흘러간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자, 오늘 이 글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혹은 의식적으로 뿌리고 있는 그 생각과 행동의 씨앗들, 이것들이 앞으로 과연 어떤 모습의 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끝없는 연결과 흐름 속에서 오늘의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봤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글 보내주신 노장의 선택, 스토아 철학자가 바라본 삶의 마감, 자유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렇죠. 마치 뭐랄까 가을 단풍잎 떨어지듯이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로 여겼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죽음은요, 이게 끝이나 뭐 실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끝이 아니다. 네, 오히려 자연 법칙에 따른 생명의 완성, 이렇게 본 거죠. 가을에 잎이 지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야, 흥미로운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그 자료에 보면 기원전 3세기 철학자 제논, 아, 네, 제논. 98세에 길에서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네네. 이미 떠날 때가 되었는데 어찌 주저하려 하면서 스스로 숨을 거두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요즘 생각으로는 발가락 부러진 건데 생을 마감한다. 이게 좀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논에게는 그 사건이 단순한 부상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아, 의미가 달랐다. 네, 육체가 이제 쇠락하고 자신의 핵심인 그 이성적인 활동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어떤 자연의 신호 같은 거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삶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까지 이성적인 판단력, 그 존엄성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신체가 정신을 압도하기 전에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렇죠. 이런 관점은 그 제자 클레안테스에게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 클레안테스. 맞아요. 그 자료 보면 원래 권투 선수였다가 철학자가 됐다고. 네, 매일매일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그런 배경이 마지막 선택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권투 선수로서 몸의 한계, 단련 이런 걸 잘 알았을 테고 또 철학자로서는 평생 자연의 질서, 순환 이걸 탐구했으니까요. 네네. 클레안테스가 99세 때 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의사한테 묻지도 않고요. 스스로 그냥 단식을 택했다고 나오죠. 이미 내 역할은 끝났다. 뭐 이런 판단으로요? 네, 딱 그렇게 판단하고 내린 아주 철학적 신념에 따른 이성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육체의 쇠락이 정신의 명료함을 해치기 전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려는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이었어요. 듣고 보니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자연이라는 게 그냥 배경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거에 핵심 스승 같은 존재였죠.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 피고 가을 열매 맺고 겨울엔 낙엽 지고 이런 계절 변화 보면서 생로병사가 필연이다. 이걸 배웠다는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말했잖아요. 죽음은 자연이 내린 초대장이다. 우리는 그 초대에 겸손히 응해야 한다. 아, 그 구절이 있었죠. 네. 삶과 죽음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자연 순환 과정 안에 있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본 거예요. 계절 바뀌듯이 인간 삶도 끝이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랑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큰 차이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다 해서 현대의학이 생명 연장에 엄청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하는 모습하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선택을 딱 대비시켜 놨더라고요. 네, 삶의 길이는 늘었는데 과연 그 질은 어떤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질에 대한 고민.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선택을 뭐 단순히 생명 포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핵심인 이성과 존엄성 이걸 지키려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인 행위요? 네, 이건 죽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크리시포스 같은 경우는 웃다가 숨을 거뒀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아, 맞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얼마나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또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으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첨단 의료기술에 의지해서라도 생명을 붙잡으려는 현대의 모습하고 자연의 법칙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했던 이 고대 철학자의 모습, 어느 쪽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의 마무리라고 느껴지시나요?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명상록에 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삶의 참맛을 모른 자다. 네, 그렇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고민하는 이 시대에 이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가 여러분께는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미리 맛보는 새 출발, 새벽의 약속이라는 글입니다. 혹시 뭐랄까 정말 기다리던 무언가를 앞두고 엄청 설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 글이 바로 그 미리 맛보는 설렘이란 비슷한 개념을 다뤄요. 근데 좀 더 묵직하게 죽음과 부활을 미리 경험한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폴 리케르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좀 빌려서요. 이 특별한 미리 맛보기가 우리 삶에 어떤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철학 얘기가 아니고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는 글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뭐 예수의 부활 같은 더 큰 희망의 틀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아, 연결이요? 네. 그 안에서 겪는 작은 좌절들, 그리고 또 작은 회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 경험이나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 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료에서 리케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 다 그냥 한 편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일상 속 힘든 순간들 있잖아요. 뭐 실패라던가 관계의 어려움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제까지 엄청 게을렀는데 오늘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 네. 아니면 친구랑 엄청 싸웠다가 이렇게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런 걸 작은 부활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그냥 나 극복했어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네. 그걸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경험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리 맛본다. 네. 그러니까 게으름을 이겨내는 건 그냥 성실해지는 걸 넘어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뭐랄까 부활의 작은 예행 연습.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하. 이 글은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더 큰 희망을 붙잡게 하는 힘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와, 그럼 미래의 희망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마치 드라마 결말을 미리 알면 좀 힘든 장면도 결국 잘 되겠지 하면서 다르게 보게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네, 딱 그거예요. 리큐르의 시간관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시간은 그냥 객관적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희망이 현재의 경험을 막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뭐 아이돌 컴백 기다리는 일주일이랑 지루한 수업 듣는 1시간이랑 체감 시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것처럼 새벽의 약속, 그러니까 미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믿음, 이게 현재로 스며들면 과거의 상처나 지금 겪는 고통까지도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훨씬 깊은 차원의 경험인 셈이에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그 희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상징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리큐르는 상징이 그냥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상징이요? 네. 그래서는 세례나 성찬식 같은 종교적인 상징을 예로 들어요. 이게 옛 나는 죽고 새 나로 태어난다는 그 메시지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되게 강력한 장치잖아요. 그렇죠. 의식이니까. 네, 바로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맛보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럼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잘 해보자 다짐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사실 그 지점이에요. 아침 햇살이라든지 뭐 위로가 되는 음악 한 곡,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그러니까 작은 부활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상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 희망을 실감하는 거죠. 몸으로 느끼는 거. 그렇군요. 실감하는 거. 그럼 이 미리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새별의 약속을 믿는 그 태도 자체입니다. 태도요? 네.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빛, 즉 희망이 올 거라는 걸 믿는 마음이죠. 글에 따르면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니코에르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 네.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내 안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겨울 끝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요. 와. 그리고 이 희망은 혼자 간직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분명해지고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누는 거.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나의 작은 실패나 성공들을 어떤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 조금씩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맛보는 삶이라는 거군요. 처음엔 철학적이라 어렵게 느껴졌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오늘에는 어떤 새벽의 약속이 숨겨져 있나요? 혹시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신호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약속의 작은 신호들을 발견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수필한 편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쓴 편지 같은 느낌인데 네.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학생의 시선으로 이 존엄한 죽음이란 게 뭘까?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나?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그렇죠. 이 첨단 의학 시대에 오히려 잘 죽는다는 것, 이게 뭘까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었어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금방 그 죽음의 의료화라는 좀 더 큰 사회 현상으로 넘어가고 맞아요.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호스피스 같은 구체적인 선택지까지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의학기술 발전이랑 그 개인의 존엄성 사이에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날카롭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 글쓴이 할아버지는 연명치료를 더 할 수도 있었는데도 난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 하시면서 딱 정리를 하셨다고. 네. 그 말씀이 참 인생의 마지막 악장은 내가 지휘해야 한다. 와, 정말 묵직하죠?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주체적인 태도가. 네, 근데 현실 병원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글쓴이야 막 기계 소리 가득한 중환자실을 싸움터어 같다가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한국 사람 열의 7~8은 병원에서 그것도 원치 않는 연명치료 받다가 돌아가신다는 현실을 딱 짚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유화. 네. 원래 죽음이라는 게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텐데 어느새 이게 병원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서 의료 기술의 어떤 관리 대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훈련을 주로 받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존엄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어떤 연구 보니까 의사들조차 말기 환자 연명 시술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동의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글 속의 질문이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를 위해 숨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스템의 관성 때문에 숨쉬는 걸까? 와, 그 질문이 참 무겁네요. 네. 결국엔 이 시스템하고 개인의 존엄 그 사이의 갈등인 거죠.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변화가 뚜렷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그 사전 연명의료 위양서, AD라고 하죠. 이거 작성자 수가요, 2018년에 한 10만 명? 그랬는데 2024년에는 글쎄 253만 명이 넘었대요. 와, 253만? 네, 6년 만에 25배가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증가세네요, 정말. 이게 그냥 제도가 좀 알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 생각이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있겠죠. 근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특히 70대 여성분들이 많이 작성하신다는 거.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하고 싶다. 이런 이유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물론 뭐 SNS 유언 이런 건 법적 효력 없고 자필이나 공중 유언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같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개인이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거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네, 맞아요. 자기결정권. 실제로 2024년 통계 보니까 이걸 통해서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해요. 이것도 큰 변화죠. 와, 50% 넘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거냐, 이 고민 속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호스피스. 네, 글에 나온 그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할머니 애처럼요. 차 마시면서 손주랑 영상통화하고. 네, 뭔가 좀 평온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곳, 뭐 그런 수동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총체적인 돌봄인 거죠. 그렇군요. 영국의 시슬리 손더스라는 간호사가 말했듯이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니까요. 그냥 통증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성모병원 예처럼 음악 치료사가 와서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고 이런 심리적, 사회적 지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 음악 치료까지. 정말 그냥 돌봄이네요. 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글쓴이가 삶을 달리기 트랙에 비유한 것도 기억나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도로 안주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 비유 좋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웰다잉이라는 게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처럼 죽음이랑 화해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셨다고. 네. 또 가족들이랑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필요하면 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구체적인 준비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웰다잉인 거죠. 글에 인용된 간호사 말도 참 의료기술은 별을 따는 게 아니라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이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 문장이 참 좋았어요. 결국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뭐랄까, 내 삶의 결정권을 잃어버리는 거, 그걸 더 두려워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 자기 삶의 주도권. 네. 그냥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서 기계 소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처럼 창밖 단풍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악장을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지휘자가 되자. 이런 외침 같아요. 오늘은 한 학생의 글을 통해서 죽음의 존엄성,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의 현실,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나 호스피스 같은 선택지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바로 당신의 문제로 이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왔나요? 이 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내 마지막 악장을 어떤 음표로 채울까? 뭐 정답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자신의 삶,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의사도, 가족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지휘자라는 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이 수필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생각하고 또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이 만나서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이걸 탐색하는 글인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인간은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다. 이 하이데거의 말을 글쓴이가 자신의 고등학교 기억부터 할머니 임종하실 때, 또 친구 SNS 모습, 심지어 게임 캐릭터 장례식 같은 요즘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아주 생생하게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통해 얻어가려는 건 죽음을 무조건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똑바로 바라볼 때 어떻게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글쓴이가 던지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빛난다는 메시지. 이게 정말 그런 건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먼저 글쓴이가 하이데거의 세인, 다스만, 개념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획일적인 삶 있잖아요. 이걸 딱 요즘 SNS 모습에 빗대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순간 막 이렇게 올리는데 정작 그 친구는 지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진짜 내 모습은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하이데거는 죽음을 강조합니다. 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죽음이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가능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세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글쓴이의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행복은 오늘의 무사함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요. 이걸 하이데거는 선구적 결단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은 유한하구나. 이걸 깨닫고 매 순간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로 이어진다. 이런 통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식을 통해서 현재를 더 충실히 살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 글이 더 재미있는 건 뭐랄까 이런 철학적 고민을 되게 현대적인 상황으로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그 친구가 게임 캐릭터 장례식을 되게 진지하게 치르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남게 될 디지털 유령 같은 현상들 이런 걸 언급하면서요.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숨이 멎는 걸 넘어서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은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건 죽음과 삶의 경계, 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계속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남기는 디지털 흔적들은 과연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글쓴이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연습으로 삼는다고 하죠.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적 진실성, 그러니까 진짜 자기다운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려는 그런 노력 같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요.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이 글은 하이데거 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요.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가꾸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메시지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글쓴이가 언급한 디지털 유령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세상에 남기고 있는 그 흔적들은 훗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 여러분의 실존적 진실성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